저는 올해로 41살의 여자입니다. 요즘도 매일 출퇴근길에 사연을 듣고 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올해로 5살이고 매일 일찍 일어나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로 출근하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제 남편은 사진을 전공해서 지금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저희 남편이 사업한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 이제 와서 별다를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나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대체 왜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하냐고 그냥 연애만 하라면서 입을 모아 반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남편을 보며 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참 좋게만 느껴졌어요. 맨날 공부만 하고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좋아했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취미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결국은 그걸 직업으로 삼고 살고 있으니 멋지게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훌쩍 해외로 떠나기도 하고 연애 시절에 그런 자유로운 남편을 보며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호감인 줄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제가 남편의 스튜디오에 사진 촬영을 하러 갔다가 남편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관심을 보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 남편이 참 멋있고 낭만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짧은 연애를 하던 중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적은 나이에 빠르게 승진을 한 케이스였어요. 안정적으로 제가 남편 대신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 남편이 원하는 사진을 계속 찍으며 살 수 있으니 이런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저는 비싼 차 비싼 물건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사는 게 인생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2년 차에 딸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오면서 워킹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제가 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갑자기 딸이 생겨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정말이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육아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헤매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예쁜 딸과 저희 남편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 생활을 4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 몸도 상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과로를 자주 해서 그런지 평소에도 코피가 자주 나게 되었고 체중도 많이 줄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대한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쉬는 날 밀린 잠을 몰아자기도 하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버텼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에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전보다 남편의 스튜디오에는 손님이 많이 줄어서 평소에는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보거나 지방 출장을 가는 날이 많았고 예약이 있는 날에만 스튜디오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친정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운동 좋아하고 건강한 남편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빠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면 아파서 이불 덮고 누워있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픈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저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월세 내기 바쁜 남편의 스튜디오가 시간이 지나며 매출이 극심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적자까지 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제가 생활비는 물론이고 남편 스튜디오 월세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그만 스튜디오를 접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벌어오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평생 사진 하나만 찍으며 사는 남편에게 이제 그걸 그만하라는 말을 차마 제 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육아나 저희 집안일을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남편 스스로 제가 바가지를 긁지 않아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는데 저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싶었죠. 괜히 제가 남편을 더 힘들게 몰아붙이긴 싫어 목 끝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혼자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다 가족들 먹여 살리는 줄은 전혀 모르시고 그저 틈만 나면 자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들이 참 능력도 있고 재능이 남다른 애야. 너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멀뚱하게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먼지나 좀 닦고 해봐. 손님이라고는 하루에 한 명이 올까 말까 하는 스튜디오였지만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매번 어머님이 제게 헛소리를 할 때면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건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돈도 안 되는 스튜디오를 차라리 남편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정말이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단 시어머니와 싸울 수는 없으니 저희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자꾸 당신 스튜디오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가게 나와서 청소하라고 시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사는데 신경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 나 안 그래도 힘든 거 당신이 잘 알잖아. 알지.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도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시니까. 일단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주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이 불쌍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하니 거기에 대고 뭐라고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당신 스튜디오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소란이 있고 난 뒤에 저는 회사 일이 더 바빠져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하는 등 정말 힘든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과로 때문에 힘들어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던 와중에 청천벽력 날벼락으로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죠. 엄마는 워낙 옛날부터 무리를 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곳저곳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엄마의 재산을 제 앞으로 돌리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이제부터 이건 너가 맡아서 관리해야 돼. 여기 상가 두 곳은 매달 10일에 월세 들어오니까 잘 보고 있어야 하고 아파트는 전세 주고 있으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 거기가 몇 년 뒤에는 천지개벽할 곳이니까 절대 팔지 마. 아니,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오늘 내일 떠날 사람처럼? 친정엄마는 마치 본인이 떠날 것을 직감이라도 하신 것처럼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세금 정리까지 다 끝낸 뒤에 반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정말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나버린 뒤로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을 지켜주었고 어린 딸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만 했죠.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2달 정도가 지나서 이제는 조금 슬픔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남편이 이런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젠 괜찮지? 돌아가신 장모님도 당신이 웃으면서 살기를 바라실 거야. 그래,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엄마 장례식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이제는 우리 식구들만 생각하면서 살자.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이 당신 앞으로 상가 2채를 주시고 가셨잖아. 그중에 한 채는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될까?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상가였고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실 때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싹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무런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주라고 하니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왜 어머님한테 드려? 우리 생활비로 써야지.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도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잖아. 나머지 하나는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어떻겠나 물어보는 거지.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월세 받고 사는 건물주 되어보는 거였어. 우리야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글쎄,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어머님을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나도 용돈을 더 드리던지 할게. 건물을 드리라는 소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저는 일단 한번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며칠 동안 계속 상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만 나오면 상가 하나는 자기 엄마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본인이 배우자로 1인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평소에 저를 괴롭히기만 했던 시어머니에게 상가를 주고 싶겠습니까? 여보 진짜 안 될까? 어차피 우리 엄마가 그걸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건데.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 기분 좀 나게 해드리자. 당신 또 그 이야기야? 정말 포기할 줄을 모르네. 여보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줘.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한 적 있었어? 내 평생 소원이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가자. 진짜? 상가 우리 엄마한테 줄 거야? 근데 변호사 사무실은 왜? 세금 문제도 있고 물어봐야 할 게 많잖아. 깔끔하게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한 번에 끝내자. 알겠어.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제가 남편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더니 바로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너 덕분에 자기가 평생 소원을 이뤘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속내도 모르고 마냥 좋다고 실실대고 웃고 있는 모자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혼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남편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괜히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재산 분할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요? 이혼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희 측 서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남편분께서 이쪽에 서명을 해주시면 이혼이 성립되십니다.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릴 거고요. 양육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데요? 난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은 상가를 증여받을 생각으로 신이 나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었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저는 진정하라고 말했죠. 여보,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당신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로 내가 당신 엄마한테 상가를 넘겨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남편은 자기가 감쪽같이 속았다며 어떻게 이런 일로 자기를 속일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너 이제 재산 좀 생기니까 나를 버리려는 거구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맞지?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나 너랑 결혼해서 먹여 살린 시간이 자그마치 6년이 넘어. 지금까지 나한테 생활비 한 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있어? 그 와중에 당신 엄마는 나보고 남편 뒷바라지 똑바로 안 한다고 욕하시더라. 그래도 남편이라고 조용히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선을 넘은 건 너야.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꺼져. 남편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상가 한 채는 자기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되도 않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애초에 돌아가신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라 분할 대상도 아닐 뿐더러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벌어서 우리 식구를 다 먹여 살렸는데 무슨 재산 분할입니까? 나머지 설명은 변호사 통해 들으라 하고 저는 혼자 사무실을 빠져나왔죠.
밖에서 들어보니 남편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변호사에게 따지고 있던데 평생을 한량처럼 놀고 먹으며 살았으면 밥 주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심기를 거스르진 않았어야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대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집도 제 명의였고 제가 벌어서 대출 다 갚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 집만 빼버리고 쫓아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늙어서 욕심을 못 버리고 건물주 한번 되어보고 싶어서 그랬다. 내 아들은 잘못 없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맞아,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당신이 원하면 앞으로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게. 지금 이혼하자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멋있게 보였던 남편인데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자기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진짜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기만 하면 평생 자기가 집안일도 다 하고 거지 같은 스튜디오는 바로 접어버리겠다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본인이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는 말은 안 나오는 걸 보니 남은 인생도 저한테 얹혀가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절대 다시 받아줄 생각 없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빨리 서류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너도 변호사 구해서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제 눈빛을 보고 전혀 설득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자기 아들 다시 받아달라면서 힘으로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시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불법 주거 침입이에요. 저 경찰 부를 수도 있으니까 당장 그만하세요. 경찰 부르려면 맘대로 해라.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하게 내 아들 살던 집인데 왜 못 들어가, 왜? 어머님은 억지로 문을 열고 밀고 들어오려 하셨고 저는 몸으로 입구를 막고 다시 현관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죠. 남편이란 놈도 뒤에서 어쩔 줄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자기 엄마를 도와서 현관문을 열려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지 말라고 진짜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팽팽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현관문을 당기고 있던 어머님이 손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졌고 뒤통수를 남편의 코에 정확하게 박치기를 하셨어요. 빡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억하고 쓰러졌고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고 싸우던 세 사람이 한순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너 코가? 저는 살면서 코가 삐뚤어진다는 표현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코가 90도로 삐뚤어진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시어머니 뒤통수에 직격으로 맞아서 남편은 코가 부러졌고 1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코피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부 전현 때문이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경찰에 고발할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아니, 본인 뒤통수로 자기 아들 코를 부러뜨렸으면서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집이 신고를 한 건지 제가 전화한 119보다 경찰이 조금 더 일찍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도착한 경찰관에게 저를 잡아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조금 진정하시고요. 아드님 코가 왜 부러졌다고요? 전현이 문을 잡고 있는 바람에 내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드님에게 박치기를 하신 게 맞죠? 며느리가 집 문을 안 열어줘서 그렇다니까.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경찰을 붙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자기가 본인 뒤통수로 아들의 코뼈를 부러뜨린 걸 자백하는 꼴이었고 결국 그날의 해프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이 사태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시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추가되어 이후로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 제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협의 이혼만큼은 못하겠다며 상가 한 채를 주던지 아니면 끝까지 가보자고 하길래 그 말대로 해주었고, 약 반년간의 소송 끝에 모든 결과는 처음 저희 변호사가 말했던 그대로 결과가 끝이 났어요. 남편에게는 거의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애초에 엄마가 물려주신 것들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죠.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고, 남편은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게으른 그 인간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일을 할 리가 없으니 양육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낮 시간에 짧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장을 옮겼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육아와 살림을 하는 워킹맘이 되었네요. 그래도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 안 들고 제 발목을 잡아대던 모래주머니 같은 인간들이 사라져서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 결혼 4년 차이고 아이는 하나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때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전까지 8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랑도 사랑이지만 의리와 정 그리고 책임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저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충돌이 자주 있었어요. 세상에 유별난 시어머니들이 많다지만 정말 우리 시어머니처럼 특별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성격의 시어머니가 요즘은 저한테 꼼짝 못하게 된 일이 있어서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알아주는 전문직이고 저는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중이에요. 수입은 결혼 전에는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저를 추월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소위 남들이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고 인품도 좋은 편에 공부도 잘해서 시댁 집안의 희망이자 기둥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었는데 사실 연애할 때부터 어머님의 아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려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결혼 생활에 중요한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우리 두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컸을 때였습니다. 연애할 때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남편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는데 제가 남편에게 지갑을 선물했거든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돈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나름 큰 마음 먹고 비싼 명품 브랜드에서 선물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지갑을 받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 엄마한테 자랑을 한다며 보내더라고요. 그러자 1분도 안 되어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그 지갑 어디 브랜드냐, 얼마짜린지를 물으시고는 본인 생각에 마음에 드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그 정도는 사줘야 맞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심상치는 않은 분이라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 후로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중에도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나 카톡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전화 내용은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것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저로서는 솔직히 짜증이 났지만 잘난 아들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시겠나 싶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혼하면 그래도 안 그러실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도망치려면 그때 도망쳤어야 하는데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했었나 봐요. 아무튼 결혼하고 난 뒤에도 최근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머님을 실제로 뵙고 나서는 내가 사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온다고 옷부터 머리까지 신경 써서 차려 입으셨고 음식까지 잔뜩 준비해 놓으신 모습을 보며 그래도 생각과는 다르게 속 깊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온화한 분이셨고 어머님이랑 두 분의 사이도 좋아 보이셔서 내가 어머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죠. 그때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 아들 애지중지 잘 키워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이제는 너도 나한테 고마워하고 앞으로 잘해야 한다. 내 아들이 너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 하더라고. 아무튼 특별히 허락해 주는 거니까 두고두고 기억하고 살아. 알겠지?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고 따지고 보자면 학벌이나 수입, 그리고 집안 배경까지 제가 남편보다 떨어지는 점도 딱히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그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점만 보려 했고 좋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면 제가 다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특히 어머님의 지나친 간섭과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저는 신혼 때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막 결혼한 직후인 신혼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주말마다 저희를 챙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집에 찾아오셔서 제 살림을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여자 입장에서 누가 내 살림을, 특히 주방이나 안방 옷장 뒤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다 뒤져보면서 자기 아들한테 뭘 먹이는지 뭘 입히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한테 소세지 같은 것 좀 먹이지 마라. 난 항상 유기농으로 직접 다 만들어서 줬어. 어머님은 항상 자기 아들이 밥 굶고 다닐까봐 걱정이 되는지 저한테 집에서 뭘 해먹고 사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간을 보는 사람처럼 집에서 어떻게 밥 먹는지 체크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어머님이 그런 유도신문을 할 때마다 아내가 밥 잘 차려주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대답해줬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잔소리 좀 그만하라 말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매번 자기 아들 잘해 먹이라며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늘 피곤해서 주말에는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주말마다 아무 때나 들이닥치셨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전혀 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집인데도 집에 있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시누이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얼굴을 종종 보던 사이라 그런지 그나마 시어머니보다는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조언도 많이 구했었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양쪽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는 사건이 터진 건 저희 신혼집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집에서 식사 대접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을 같이 모실 수는 없으니 시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그 다음 저희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었죠. 그때는 신혼 초라 제가 살림도 아직 익숙치 않아서 음식도 많이 서툴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을 때였어요. 제가 주방 일이 서투르니 남편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이것저것 보조를 해주고 있었고, 약속 시간이 되어 집에 도착하신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앞치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남편에게 다가와서는 앞치마를 신경질적으로 풀어버리셨어요. 너 지금 이 꼴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너 앞치마 두르고 접시 나르는 꼴 보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엄마, 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젠데? 저 사람 혼자 음식 준비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나는 그냥 상 차리는 것만 조금 도와주고 있던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널 키우면서 언제 한번 부엌에 들어오라고 한 적 있었니? 난 그 꼴 절대 못 본다. 어머님의 잔뜩 화가 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늘은 저녁 먹다가 체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단단히 상하셨는지 제가 나름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며 전부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밥이 좀 진 것 같네. 너 아직 밥물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니? 그리고 건강 생각해서 잡곡도 섞고 했어야지. 백미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몰라서 그래. 그러자 옆에서 안절부절 제 눈치를 보고 있던 아버님이 보다 못해 한 말씀 하셨어요. 당신도 좀 적당히 해. 새아가가 우리 저녁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한 자리인데 그만 좀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저녁 먹자고, 응? 아버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머님도 더는 화를 못 내고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서둘러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그때 남편에게 앞접시를 놔달라고 했던 것이 또 화근이 되어버렸죠. 여보, 이거 앞접시 좀.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바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는 손 없니? 어딜 시부모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차라리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시켜라. 내가 뭘 하면 되겠니? 제가 남편에게 무슨 중노동이라도 시킨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 보고 벽돌이라도 나르라 했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머님 말에 대꾸도 못하고 멀뚱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 성질을 부리신 덕분에 즐거워야 할 식사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식사가 끝이 났어요. 어머님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후식으로 과일을 내려고 식탁 위에 있는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슬쩍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설거지 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과일 준비해. 평소에도 설거지를 자주 도와주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순간 저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는 중이었고 남편은 싱크대에 접시를 집어넣으며 설거지거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어머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오셨어요. 발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사이에 어머님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드셨습니다. 너가 시어머니 말을 못같이 들어? 아까 내가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한 거 까먹었냐? 고래고래 악을 질러가며 화를 내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세상에 귀신이 있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깜짝 놀란 남편이 어머님을 황급히 뜯어 말렸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서 처음 당해본 일이라 할 말을 잃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서 있었고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아까부터 계속 분위기 망치더니 진짜 사고를 치는구나? 진짜 왜 그래 대체? 뭐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너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머리채까지 잡힌 이상 저도 더 참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고 이혼을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어머니,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요즘은 남자들도 설거지 다 해요. 어머님 시대 이야기를 저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엄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설거지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 소란을 피워? 이럴 거면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남편까지 제 편을 들자 어머님은 오히려 더 역정을 내셨어요.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여기 온 줄 아니? 그래, 너 맘대로 해봐라. 시어른말 거역하는 건 너네 친정에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너희들 맘대로 하고 살고 나도 안 올 테니까 다신 보고 살지 말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혼자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 말씀하시고는 어머님을 따라 나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다시는 당신 집에 안 가. 어머님이 내 머리채 잡은 거 사과 똑바로 하시라고 분명히 전해. 여보 진짜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 이상한 거 알아.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 앞으로 엄마 집엔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 딸이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시어머니를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사과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렸습니다. 엄마는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고, 앞으로 또 한 번 내 딸에게 함부로 대하면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보태준 돈은 물론이고, 남편이 사무실을 낼 수 있게 지원한 돈을 전부 일시불로 청구하고 이혼시킬 거라는 엄포가 들어있는 문자였죠. 물론 그 문자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시댁에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신경 안 쓰고 살았더니 너무 편해졌고 남편과도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얼마 후에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이런 소식은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에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서로 왕래 안 하고 지낸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도 제 집 드나들듯 오시던 아들 집에 못 오시는 게 답답하고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지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슬그머니 남편을 통해 저희 집에 와보고 싶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본인 엄마라서 그런지 끝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까지 안 보여드리고 살 수는 없으니 제가 한 발 물러나기로 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 임신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막혔던 길이 뚫리는 것처럼 어머님의 잔소리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들 타령을 해대시는데 진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 엄마까지 기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출산 전에 절대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남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전화 너머로 발만 동동 구를 뿐 저희 집엔 오지 못하셨어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제가 아이까지 낳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계속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 저는 완전히 만삭이었고 출산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하필이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시댁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지만 봄에 결혼한 시누이가 첫 명절을 보내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번 명절 하루 전날 시댁을 가서 당일 오전까지만 며느리 도리를 다하고 점심 먹기 전에는 친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누랑 얼굴을 마주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어머님이 화를 내며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고 시댁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만삭이고 추석이라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찾아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시댁으로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이번 명절만큼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집에 오니 신나 보이셨어요. 왔니? 내가 대충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얼른 전부터 붙여라. 자리에 쪼그려 앉기도 힘든데 저한테 일 시킬 생각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구도 다 넷인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식구도 없는데 이걸 누가 다 먹어요?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많긴 뭐가 많아? 먹다 보면 금방이야. 음식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전만 6종류가 넘었고 좋게 20명은 먹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저걸 언제 다 부치냐 생각하면서 한껏 나온 배를 조심히 부여잡고 동그랑땡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 아파서 쉰다고 할 걸 괜히 따라왔구나 싶었지만 남편이 제 몸이 만삭이라 힘드니 자기가 도와준다면서 제 옆에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예전에 그 일도 있고 어머님이 또 한 소리를 하실 것 같아 슬쩍 눈치를 봤더니 눈만 한번 흘겨보고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조금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자기 아들을 보고 그냥 가서 TV 보고 쉬라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까 진짜 아들 사랑이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다시는 시댁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 앉아있기도 힘든데 계속 일거리를 가져다 주시는 어머님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남편이 저보다 전을 못 부치는데 꼭 제가 만든 것만 콕 집어서 못생기게 만들었다며 잔소리를 시작하시더니 저보고 애 낳으면 나중에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집 근처에 조리원 예약해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제가 조리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아들 밥은 누가 주냐며 그 와중에 아들 걱정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다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조리원 들어가 있는 동안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들 밥 챙겨주시면 되지 않냐고 받아쳤어요. 어머님은 또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하니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우리 집안에 너처럼 기센 여자가 없는데? 너 들어오고 나서는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걸 추석 명절에 며느리한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최소한의 며느리 기분 도리는 하려고 만삭에 찾아온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님을 보며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고 뭐고 내일 아침에 차례만 지내면 바로 집에 가야겠다고 남편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고 시댁에서 불편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차례를 지내고 났더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더라고요. 슬슬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 알면서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도 친정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 딸 지금 오는 중인데 너도 조금 기다렸다가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잖니. 같이 점심이라도 한 끼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 평소에 신우가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남편도 시집간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하는 눈치라서 그냥 제가 좀 참기로 했어요.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졌지만 딱 한 번만 참자 생각하고 자리에 앉았죠. 얼마 후 신우이가 새 신랑과 함께 어머님 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님은 아들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집간 딸은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 마치 공주 모시듯 반겨하시면서 저보고 상을 차리라 하시더군요. 배부른 몸으로 밥상을 차리는 저를 보며 신우가 도와주겠다며 일어났고 어머님이 참견하고 나섰어요. 시댁에서 바로 오느라 피곤할 텐데 가만 앉아 있어. 친정에 왔으면 편하게 쉬어야지. 엄마, 그래도 새언니 몸도 무거운데 어떻게 혼자 하라고 그래? 언니, 제가 할게요. 그거 그냥 두세요. 신우는 끝까지 나서겠다고 했지만 어머님이 자기 딸 손목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한 딸 사랑이구나 싶었고 혼자 주방에서 상을 차리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삭의 몸은 힘들었지만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를 꽉 깨물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님은 신우이에게 시댁은 어떤지 잘해주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배부른 남의 딸은 잘도 부려먹으면서 본인 딸이 고생하는 건 싫은가 봐요. 옆에 있던 신우이 남편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네가 잘해야 내 딸이 안 힘들게 사는 거야. 가능하면 시댁엔 자주 데려가지 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딴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진짜 헛웃음이 나왔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어머님은 제게 과일을 내오라 명령하셨고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제가 상을 치우고 설거지 준비를 하자 신우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오랜만에 친정에 왔고 새언니도 몸이 무거우니까 우리 자기가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그 말에 신우이 남편이 바로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고 신우는 저 대신 과일을 깎고 준비했어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불현듯 지난번에 제가 어머님에게 머리채를 잡히던 날이 생각나면서 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명절에 시댁에 와서 이틀 동안 친정에도 못 가고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데 신우이 내외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잡히던 일이 떠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이 뒤집혀 신우에게 다가갔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야,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것도 없어? 남자는 설거지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빨리 이리 와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제 손을 신우이 머리에서 떼어내려고 하시길래 그런 어머님을 밀치고 보란 듯 더 흔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시라니까요?
지금 서방님이 설거지를 한다고요. 이 못된 것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 말대로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놔야죠. 일단 그 손 좀 놔라. 이서방 앞에서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니? 신우의 남편은 처음 보는 광경에 말리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었고 저는 신우를 그대로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일단 저를 뜯어말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사위 앞에서 며느리가 자기 딸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어머님처럼 머리채 잡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얼른 어머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어머님은 자기가 한 일도 생각이 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다 기어들어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나도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선영이 너도 신랑한테 설거지 같은 거 시키지 말고 남편 떠받들며 살아야 돼. 며느리한테는 막말도 서슴없이 하시고 머리채를 잡으며 성질을 부리던 분이 사위가 있다고 저렇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지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신우의 머리채를 놔주었고 한술 더 떠서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런 꼴 보려고 어머님 댁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서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고 남편도 제 뒤를 따라 나섰어요. 어머님이 제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하더라고요. 미운 시댁이지만 기본 도리는 다 하고 살려 했는데 상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는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출산한 뒤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자기 딸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제 모습이 적잖이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었을 때 그래도 손주는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 난동을 한번 부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신우이 머리채를 흔들고 처음 보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자꾸 제 눈을 피하고 저한테 말도 걸지 않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신발장부터 잔소리를 하시고도 남을 뿐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집에서 아이 100일 사진도 찍고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 남편이 자진해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히 그러라 했고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이야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쉬운 일이었죠. 그 이후로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는 무조건 남편이 설거지 담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으면 못마땅한 얼굴이 되시곤 하지만 그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일을 더 시켰어요. 어머님도 시집간 딸 덕분에 제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제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 덕분에 그나마 아이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우의 머리채 사건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죄 없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을 정도로 배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에 어머님과 제가 크게 싸우고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신우가 알게 되었고 추석에 어머님 댁에서 저를 만났을 때 자기 엄마 앞에서 본인 머리채를 한번 똑같이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언니가 이따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요. 그래야 언니 마음도 풀리고 우리 엄마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연기를 하려고 살살 할 생각이었는데 중간부터 감정이 너무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따로 신우에게 연락해서 내가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신우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며 잘됐다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연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면서 살고 있고요. 똑똑한 신우가 아니었다면 아마 다신 시댁 식구들 얼굴을 안 보고 살았겠지만 이렇게라도 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우와 계속 좋은 관계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얼마 전 인생에 큰 교훈을 얻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그리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면서 느끼게 된 것 한 가지는 어차피 한번 틀어진 관계는 나중에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시 만날 관계라면 언젠가 어디서든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정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제 성격 때문인지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좋게 포장하면 배려심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호구 잡히기 좋은 성격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 성격의 이유는 저희 가족들의 영향이 있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이리저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큰 실수로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버릇처럼 음주운전을 하셨고 그러다가 사고를 크게 내서 아예 공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은 항상 동시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에게 보증을 서놓은 것이 또 잘못되면서 엄청난 빚이 저희 식구들의 숨통을 압박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는데 억대의 빚까지 생기고 나니 진짜 우리 가족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이후로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께서는 크게 상심을 하신 마음을 술로 달래셨죠. 집에 오면 아직 해가 중천인데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술에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지면 어머니라도 일을 하셔서 기울어진 가게의 보탬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집은 그게 힘들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심한 열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귀가 거의 들리지 않으시고 몸이 아픈 곳도 많으셔서 밖에서는 일을 하기 힘드세요. 집에서 볼펜을 조립하거나 봉투를 붙이는 부업을 오래 하신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돈이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이었는데 집안 상황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죠. 나름 잘 산다고 생각했던 집안 형편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니까 부모의 불행이 어린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지 한 장 써두고는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읽어보고 너무 놀라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 편지를 보여줬는데 아버지는 그걸 읽자마자 손을 덜덜 떨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당시엔 제가 어려서 편지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긴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하면 엄마는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집안 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매일 술만 먹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살기 싫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그날 저녁 아빠와 함께 집에 무사히 들어오셨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각성을 하셔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하게 되셨어요. 당장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편지가 큰 영향을 끼쳤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저의 어린 시절은 이런 아슬아슬한 부모님의 갈등을 눈치 보면서 아쉬운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일들은 제 스스로 하면서 컸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영향인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이었고 어쩌면 당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감도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빠르게 알 수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일을 시작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고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목숨은 건지셨죠. 하지만 그 일로 병원에 2달을 입원하셨고 그 후에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갖게 되는 바람에 혼자서는 집 밖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고 아버지께서는 상당 기간의 재활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는 있으니 됐다 하셨죠. 아무튼 이번 일로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제 인생은 포기한 채 살았어요.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죠. 제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종종 있었지만 제가 제 처지를 잘 알기에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집안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 같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울어진 집안 환경 때문에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우리 부모님만 뒷바라지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저희 부모님은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오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걸 알게 된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부모에 이어 대를 이은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답지 않게 성실한 사람이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제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괜찮은 남자가 왜 나를 만나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직장 동료는 번호만 알려줄 테니 서로 연락을 먼저 해보라고 했고,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 며칠 뒤에 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만나는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나니 별 관심 없던 제가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가 훤칠했지만 무엇보다 다정한 성격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지금이야 좋아서 만난다지만 혹시 나중에 내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 저를 떠나려고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서로 좋아 연애를 한다지만 결혼은 현실이니 가정 환경이나 서로의 경제력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혼자 겁을 먹고 걱정을 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시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다고요. 우리 만남은 처음부터 조건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 괜히 진지해지기 전에 지금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을 들은 이 남자는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이 남자는 제 고백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저와의 결혼을 다짐했다고 해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제 부모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뒤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주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정말 깍듯하게 잘하더라고요. 저희 식구가 차가 없어서 부모님이 멀리 이동하기에도 힘들었는데 이 남자가 쉬는 날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바람 쐬러 다녀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귀가 잘 안 들려서 대부분의 대화를 수화로 해야 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 간단한 수화까지 배워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니 이제는 저도 이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결혼 자금이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말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너무 두려웠죠. 혹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도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먼저 말을 해놨으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무서웠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다행히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 사정에 대해 큰 신경을 쓰시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대충 다 이야기 들었다고 젊은 나이에 사회복지사 일이 쉬운 게 아닌데 고생이 많았다며 대견하다 말씀을 해주셨죠.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시누이도 제게 아주 친절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몸 상태를 궁금해하셨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다 들으시고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별 말씀이 없으시길래 괜히 나 혼자 쓸데없이 걱정을 했구나 하고 말았죠. 하지만 얼마 후에 있던 상견례 날 저는 제가 너무 이 상황을 쉽게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약해둔 한정식집 앞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침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를 뒤따라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살짝 기분이 나빠 보이기도 하고 지금 방금 만났는데 기분 나쁠 일이 있나 싶어서 상견례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예약 주문한 식사가 준비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말 몇 마디 하지 않으시고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들끼리 하는 대화를 제가 어머니 옆에서 수화로 대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무례한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안사도는 아예 하나도 안 들리시는 거야? 2급이라며? 2급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엄마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수화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인상을 팍 쓰셨죠. 당신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새아가가 집에 왔을 때 제대로 설명했잖아. 사부인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안 사람이 종종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서요.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수습을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죠. 남편도 그날 헤어지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한 번 더 했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께서는 시아버지 되실 분이 참 좋은 분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위가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참 듬직하다면서 저희 식구 중에 아무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시어머니였고 제가 일하는 직장 앞까지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바로 근처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퇴근하면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상견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카페에 가보니 어머님이 앉아 계셨고 저한테 음료수 시키라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차갑게 굳어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어떤 말이 나올지는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너가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좋은 애라는 건 아는데 너희 부모님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 그건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땐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그건 그렇긴 한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너희 아버지 일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어머니 몸 불편한 것도 그렇고 그거 다 나중에 내 아들이 책임져야 하잖아. 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받고 있는 지원금이나 예전에 받아둔 보험금,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생활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들을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저희 그냥 파혼하겠다고 말을 했죠. 저희 부모님을 안 좋게 보는 집안과는 저도 가족이 되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파혼할게요. 라고 말을 해놓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남편에게 파혼을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대뜸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30분 만에 저희 집 앞으로 날아오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니까 남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어울리질 못하셔. 내 동생도 취직하자마자 집을 나갔고 명절에나 겨우 한 번씩 오니까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무튼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미리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결혼이 더 자신이 없어져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집안일만으로도 힘든 사람이야. 결혼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시달릴 거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었고 그날 이후로도 회사 앞이나 집 앞으로 매일 찾아올 정도로 진심을 보여줬어요. 아예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과 제 앞에서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길래 저도 굳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번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 그때는 자기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크고 작은 고난을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걸 남편의 명의로 바꿔주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번듯한 집이 생기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시댁에 감사했지만 시댁과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걱정이었죠. 어찌됐건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주말이 되면 시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신혼 초 시어머니와 이렇다 할 갈등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의 말실수 때문에 저희가 파혼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조심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기 싫어서 말을 별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2개가 들리는 것 같네요. 심장 소리가 2개라니. 제 뱃속에 2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말이었죠. 한 명을 낳는 것도 겁나는 일인데 동시에 2명이라니. 저도 남편도 걱정과 동시에 설레고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애들은 평생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키도 좀 작은 편이고 체구 자체가 왜소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자 훨씬 힘든 것 같았어요. 배가 본격적으로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일찍 일을 쉬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14주 차에 바로 휴직을 했고 그 뒤로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놓고 쉴 팔자가 아니었어요. 휴직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시댁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30년도 넘은 유명한 삼계탕집을 운영하셨고 그걸 저희 남편이 근처에 2호점을 내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마침 제가 일을 쉬고 집에 있을 때가 초복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제게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너가 나와서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니? 지금 당장 애를 낳는 것도 아니잖아. 일하다가 정 힘들면 그때는 집에서 쉬어.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사람을 더 뽑으라 했고, 시어머니는 요즘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딱 올해 말복 끝날 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별로 힘들 것도 없어.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이나 도와주고 손님 몰리면 테이블 치우는 것만 조금 도와주면 돼.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요즘은 운동을 해야 산모도 태아도 건강한 거야. 평소엔 저한테 이런 부탁을 전혀 하지 않는 시어머니였는데 간절한 표정으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이런 부탁까지 할까 싶었고, 솔직히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그 앙금을 시원하게 풀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결혼 후에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평화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뀐 모습을 보여줬으니 저도 조금은 도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도 홀몸이 아닌데 괜히 나와서 고생하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저는 일단 사람 구할 때까지만 제가 도와드리겠다 대답을 했고, 아무래도 쌍둥이라 몸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때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잘 됐다. 사람은 계속 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제 말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꼭 나와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를 말렸고,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힘든 일을 시키진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해버렸죠. 하지만 제 예상보다 시어머니는 훨씬 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쌍둥이라 남들보다 배가 훨씬 많이 나왔고 4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 30주 차가 넘어 배가 엄청 나와서 일반 옷은 아예 입을 수조차 없었는데 그때도 가게가 너무 바쁘다며 저를 식당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자며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길래
제가 다리가 너무 붓고 몸이 무거워서 이제는 서서 일하는 식당 일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카운터에라도 앉아서 계산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절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배가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이제는 더 이상 식당 나가지 말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와도 절대 문도 열어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집에 없는 척을 하고 조용히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너는 시애미 돕는 게 그렇게 싫어? 문도 안 열어줄 정도로 싫으냐?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몸으로 더 이상 식당에 못 나가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출산 전까지 절대 안 정하래요. 이러다가 뱃속에 있는 애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고 제 배를 번갈아 보시다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갔다는 걸 남편에게서 전해 들은 시아버지에게 어머님이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쌍둥이 공주님을 낳게 되었죠. 아버님께서도 원하는 만큼 조리원에서 편히 쉬라며 우리 동네의 가장 고급 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사에게 제 몸 상태를 먼저 물어보셨고 그래도 며느리라고 제 몸 걱정부터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일주일만 쉬고 식당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왜 사람 구하라는데 안 구하고 자꾸 새언니를 괴롭히냐고 화를 냈죠. 어머님은 자기 딸인데도 너가 뭘 알고 떠드냐며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병실을 나가면서도 저한테 절대 자기 엄마 식당 나가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걸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사주를 아버님이 결제해 주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와도 되지 않니? 여기 오래 있어봤자 뭐해? 남은 기간은 환불해달라고 하자. 너희 어머니 오셔서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서 카운터에라도 앉아있어. 정말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식당 다시 나갈 생각 없으니 제발 사람 피말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둘이라서 이제는 가게 못 나가요. 그냥 빨리 사람 구하세요.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다 해줬는데 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줘? 사실 제가 어머님 가게를 나가보니 일은 직원들이랑 아버님이 거의 다 하시고 어머님은 뭐가 그리 바쁜 일이 있는지 저를 카운터에 앉혀두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멀쩡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도 하니까. 장사는 잘 되는 편인데 1년 넘게 붙어있는 직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너희 어머니 그 몸으로 밖에 나가서 일도 못 하시잖니? 내가 너한테 주는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 주면서 애 봐달라고 해. 그게 서로 좋은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갑자기 눈이 확 돌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 없어요. 다시는 제가 식당 나가서 도와드릴 일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돌려보내고 그 뒤로도 조리원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제가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엄청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고 앞으로 다신 식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잘못됐어도 그 후에 제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 나름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조리원 사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애가 둘이다 보니 저 혼자 애를 볼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가 바로 달려와 저를 도와주셨고 집안일부터 애보는 것까지 싹 다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의 잔뜩 화가 난 얼굴이 보였어요. 이미 가게 출근 문제는 다 끝난 일인데 왜 또 저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바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너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걔가 나를 엄마 취급도 안 하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내 아들은 평생 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애야. 근데 너랑 결혼하고 완전히 애가 달라졌어? 저는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시라 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힘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뒤로 냅다 밀치더라고요. 아무리 조리원에서 4주를 있다가 왔다고 하지만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머님이 뒤로 미는 힘에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둥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꼬리뼈부터 허리까지 끊어지듯 아팠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친정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더니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현관문 밖으로 밀쳐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사람 잡네 사람 잡아. 평생 우리 친정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넘어져 있는 시어머니를 우리 친정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매타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쾌하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엄마를 뒤에서 끌어안아 말렸고 한참을 두들겨 맞던 시어머니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도망가셨죠. 어머니는 더 이상 저런 인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지 말라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던 그게 안 되면 아예 인연 끊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퇴근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 저와 친정어머니와 셋이 앉아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에게 앞으로 내 딸한테 절대 피해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아니면 그냥 딸과 손녀들 전부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직접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친정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부 본인 잘못이라며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제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아버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이미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사과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얼마 후에 집을 내놓고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일단 시댁과 멀리 떨어져야 어머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머님은 더 이상 가게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안 그래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평소부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신 가게 일에 참견하지 못하게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셨대요. 그리고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주소는 어머님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만에 하나 어머님이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오기라도 하면 아버님이 그때는 진짜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시아버님이 평생 어머님 성격을 참으며 살아오셨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고 아무도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없이 혼자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으시대요. 평소 그 성격 때문에 친구도 없어서 아무리 한가해져도 놀아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